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벌써 28번째 시간이네요. 토사팩트 참 오래 왔네요. 일요일 미스테리 극장을 시작하고 한번 다시 진행했던 컨텐츠였는데 어느덧 여러분들께도 이 컨텐츠도 많이 사랑을 받아서 벌써 28번째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8일이에요. 사실 제가 내일 29일 그 이영학 씨에 대한 제가 찾은 모든 정보, 외부에서 찾지 않고 공개된 적 없는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며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하나 진행하는 건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도 한 명의 아버지였죠.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좀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사법체계를 한번 흔들 만한 굉장히 큰 일이라고 저는 미리 예언하겠습니다. 아주 큰 일이고요. 최대한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드러나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총 파트를 8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릴 거고요. 좀 이야기가 오늘은 약간 스토리텔링 형식일 거예요. 이거는 내용적인 게 약간 진술, 경찰에 들어갔던 진술서와 실제 있었던 일들의 차이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면 아마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이 아마 오시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부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파트 1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무기수입니다. 여기 한 명의 무기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이는 23세, 혐의는 존속살인이었습니다. 존속살인의 뜻을 모르실까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자신의 친부, 즉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사법부의 날카로운 철퇴로 악마로 낙인 찍혀 현재 무기수가 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김신예, 당시 사건 발생 나이 23살. 바로 오늘 주인공이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팩트 및 그리고 몇 가지 추론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여자교도소 내에 17년 동안 복역 중이십니다. 이 사건의 시작부터 우리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17년 전 바로 그날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때는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완도군입니다.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 50대 남성의 시신이 하나 발견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처음에는 그냥 마을 여성 주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야? 왜 사람이 누워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딱 도착하자마자요. 이렇게 봤는데 딱 봐도 그냥 도로가에 사람이 누워있고 옷도 약간 흐트러져 있고 몸짓도 약간 그런 거 보고 이렇게 뭔가 흙을 묻은 몸에 흙이 좀 묻어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뺑소니 사고인가 보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주변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현대자동차의 마르샤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 라이트까지 옆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뺑소니네.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찰은 그냥 신원조회만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약 7km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지체장애인 3급입니다. 지체장애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한쪽 다리를 좀 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 52세 김모 씨였습니다. 신원 확인까지 다 끝났던 거죠. 경찰은 그냥 자동차 뺑소니 사고로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만 나오면 뺑소니니까 뭐 차량 조회해서 CCTV 조회 뭐 주변 다 찾아보고 차 중에 부셔진 곳이 있거나 어디 공업사에서 수리한 내역이 있는 차들만 찾으면 뭐 무난하게 잡을 수 있겠다라고 되게 쉽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국과수 부검 결과가 도착합니다. 첫째, 외상은 전혀 없다. 둘째, 내상도 없다. 즉, 교통사고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에 치였으면 어디가 부러졌다던가 아주 큰 근육 파열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외상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 있죠? 알코올 농도가 0.303%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제가 잠깐 사적으로 좀 걸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면은 이거 정말 심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 때 자동차 면허 취소 수치가 0.1이 넘어가면 면허 취소 수치로 제가 알고 있어요. 0.1%부터. 근데 그 0.1도 어마어마해요. 0.1. 0.1이라는 그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되게 뭐라고 할까? 실제로 정말 완전히 이제 거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만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2가 넘어가면 이땐 답이 없어요. 거의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 가까운데 0.303이요. 근데 이게 저도 0.303에 대한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조회가 안 돼요. 0.303이 혈중 알코올 농도 나오려면 첫째 뭐냐면 일단 간의 기능에 문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간이 일단 회복이 안 된 상태고 굉장히 빠르고 단기간 내에 정말 많은 양의 술을 흡입해야 돼요. 근데 이게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실제로 0.3이면 거의 치사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버틸 수 있을 농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더 특이한 사항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바로 수면 유도제입니다. 몸 안에 쉽게 얘기하면 수면제죠. 수면 유도제 성분이 바로 독실라민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근데 독실라민이 바로 13.02mg입니다. 치사량입니다. 이걸 13mg을 먹으면 이건 무조건 치사량이에요. 즉, 수면 유도제와 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고 유기한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게 됩니다. 경찰은 모든 조사를 다 바꾼 겁니다. 단순한 뺑소니 사고로 알고 있다가 이건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외상 없고 이 사람은 지금 약을 먹고 죽었다요. 결국 경찰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2000년 3월 9일 바로 이틀 뒤 새벽 12시 10분 56세 김 모 씨의 딸이었던 김신혜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바로 범인입니다. 존속살인이죠.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 자, 지금부터 실제 진술서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진술서입니다.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기수 김신혜의 진술서입니다. 23살 당시 사진이 아닙니다. 최근 사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찰의 발표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온 김신혜 씨는 결국 살해를 하게 됩니다. 성추행을 비관으로 고교 시절 자살까지 기도를 했었고 자신의 고향 완도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떠난 거라고 해요. 강남에 살았다고 하는데 살해를 마음을 먹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바로 2000년 1월 그러니까 실제 이 사건 발생이 있기 약 2달 전입니다. 2000년 1월경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서 그랬다고요. 당시 자신의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 18세 막내딸입니다. 18세 여동생이 자신의 집이었던 강남에 놀러와서 하룻밤을 같이 잘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버지한테 강간당했어. 김신혜 씨는 자신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동생에게까지 그랬다라는 거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살해를 해야겠다. 이제는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끝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살해를 결심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사건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2000년 3월 6일 저녁 6시경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실 게 시신 발생 11시간 전이에요. 이제부터 김신혜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살던 강남구 월세집에 수면제 가루, 바로 이겁니다. 수면제 가루를 A4 용지에 싸서 가방에 준비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갈아 놓은 수면제인데 이 약을 30알을 가루로 쌓았다고요. 30알. 30알을 가루로 빻기 위해서 사기그릇 밥뚜껑을 열어서 그걸 다 부셔놓고 그걸 A4 용지에다가 하나씩 넣어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담다가 실수로 수면제를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식탁 유리 위, 그리고 밑에 조금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김신혜 씨는 이때 당시에 이걸 닦아야 된다는 생각에 좀 오물이 묻어있던 그 행주 있죠? 행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닦았다고 합니다. 닦고 그리고 그걸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약 3분의 1 정도 남은 0.7리터 정도 남아있었다고 해요. 약 700ml. 약 700ml의 3분의 1 정도니까 약 한 200ml 정도 남아있었겠죠? 200ml 정도 남은 일본산 양주를 같이 한번 꺼냈다고 합니다. 그걸로 먹이려고요. 그것까지 가방에 넣었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했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수면제를 다 거기다 넣어서 술로 주면 아마 아무렇지 않게 먹고 아마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바로 11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렌트카를 빌려놨는데 그 렌트카를 빌리고 서울 강남에서 완도까지 차를 끌고 갑니다. 11시간 사이의 시간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7시간 뒤인 3월 7일 새벽 12시 55분경 완도에 도착을 하죠. 이제부터 진술입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아버지가 같이 살았던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초입 오래된 우리 집 2층 집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2층 집이 바로 2층이 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어요. 근데 좀 이상했던 건 평상시에 그 정도 시간이면 불이 켜져 계셨는데 그날따라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향해 아버지라고 소리를 치고 불렀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굉장히 귀가 밝아서 그렇게 부르면 바로바로 답을 하셨던 분인데 인기척이 없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불이 켜지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순간 혹시 누가 들었나? 라는 마음에 주변을 훑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다. 그렇게 아버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에 들어갔을 땐 아버지가 좀 전까지 주무시고 계시던 이불이 펴져 있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진술서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온 가방을 열고 가방 지퍼를 열고 술에 취하지 않는 약이에요, 아버지. 이거 간에 되게 좋은 약이에요. 드시면 되게 좋대요. 라고 하면서 일본산 양주, 약 200ml 남은 양주와 함께 그걸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섞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아버지 김모 씨는 그냥 섞는 과정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장식장에 있던 작은 양주잔 2개를 가져와서 아버지랑 자기 앞에 하나씩 놓고 그걸 다 부은 거예요. 딸 김신혜는 아버지에겐 이거 간에 좋은 약입니다 라고 하고 섞었지만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김신혜도 자기도 그 약을 먹으려고 생각을 했대요. 같이 죽으려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한 번에 다 들이키셨다고 합니다. 이때 김신혜는 겁이 났다고 해요. 아버지랑 함께 죽을 생각까지 했는데 도저히 마실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게 뭔 약인지 아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딸 것도 마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너무 놀래서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해요. 근데 뛰쳐나오는 순간에 발자국 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하나 더 들렸던 거죠. 바로 아버지가 따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 나온 아버지는 김신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를 시켜달라. 너 차 갖고 왔지? 나 드라이브 좀 시켜줘. 당시 렌트했던 뉴 EF 소나타인데 그 EF 소나타를 타고 드라이브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드라이브를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버지가 죽겠다라는 공포감이 무서워서 있었는데 그 공포감을 이겨냈던 게 바로 아버지의 추악한 손이었습니다. 몸을 추행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꾹 참고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손이 힘이 없어진 거죠. 다시 한번 차를 멈추고 봤더니 들숨날숨이 없었다고 합니다. 죽은 거죠.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생각을 해서 버스 정류장 앞에 그냥 움직이면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인 척 위장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거죠. 이게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자의 진술서입니다. 더불어 유력하게 이 사람이 용의자가 된 이유까지도 더 있었습니다. 첫째, 보험금에 대한 문제였고요. 실제 보험이 있었어요. 보험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충격적인데 성추행뿐만 아니라 김신혜의 고모부가 여동생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김신혜가 살해를 했다라는 자백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김신혜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신혜가 나한테 오더니 자기 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강간한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난 죽이려고 했다. 내가 죽였다. 라고 나한테 자백을 했다. 그걸 경찰한테 고모부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때 당시에 김신혜의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내역 및 범행 동기도 충분했고 시나리오 및 그리고 자백서까지 모든 증거들은 바로 이 사람 김신혜를 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추행을 당해서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저지른 존속살인, 더불어 시체 유기까지 인정이 됩니다. 실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하길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간의 관용을 베풀어서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을 때리고 대법원은 이걸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수가 된 거죠. 지금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무기징역수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을 때도 마음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참 나쁜 사람이네. 아버지가 알고 먹었나? 아버지 진짜 나쁜 새끼네. 뭔가 왔다 갔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입니다. 바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 범죄, 이 사건은 법원에서 정상 참작이라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형으로 끝날 수가 있었어요. 항소를 2번이나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정상 참작이 가능했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사건이 발생되기 8년 전에 이거와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1992년 김보은 양 사건입니다. 되게 비슷한 사건이에요. 김보은 양은 의붓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그걸 못 참고 남자친구한테 이제 김진관 군이었다고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의붓 아버지를 살해를 저질러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정상 참작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간을 했다라는 증거 자료 및 그 부분에 정상 참작이 되어서 징역 5년으로 판결받고 끝나요. 따라서 지금 이 사건도 실제 성추행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다 되고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분명히 정상 참작이 돼서 이 사람도 한 5, 6년 정도 살고 나오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이 있어요.
경찰들도 인정을 했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도 김신혜 양이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도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도리어 마을 주민 사람들은 김신혜 양이 불쌍하다고 탄원서까지 써서 내줘요. 이거 아버지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얘는 정말 좀 착한 애였어요. 다 정상 참작까지 다 올라와서 김신혜 씨는 그걸 인정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어느 정도 형량이 감소가 되고 아마 지금쯤 정상인으로 살고 있겠죠. 근데